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도 검색해보시고 저희 3프로TV 웹에서도 검색해보셔도 좋습니다. 위즈덤 칼리지,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동차의 지혜를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저희 3프로TV 저녁 시간에 가끔씩 찾아주시는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출연 때는 이제 저희 호통 때문에 별로 말씀 못하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느 분이 호통을 주셨습니까? 제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자동차 안 그래도 좀 저도 조금 관심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보다도 작년 1월이죠. 애플카 이슈가 네, 올해 그렇죠. 1월인가? 네. 작년이죠. 작년이죠. 네. 그때부터 계속 좋다는 얘기가 1년 반 동안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애플카, 구글카, 카만 바꿔가면서 이제 그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주가가 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까지.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오르긴 오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조금 자신감 찾고 오신 것 같은데 과연 그럴 만한 상황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좀 뼈아픈 얘기를 먼저 해주셨는데 네. 사실 좀 변명을 하자면은 사실 자동차는 이번 2분기에도 실적은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작년부터 그렇고 맞아요. 네. 작년 하반기도 그렇고 올해 뭐 1분기도 그렇고 네. 사실은 실적 때문에 실망을 시켰던 적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실적을 따지면 사실 지금 뭐 신고가에서도 부족할 판인데 주가는 이제 조금 이제 흐름이 다른 거는 저도 이제는 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2분기 실적에 아무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분기 사상 최고 수준 영업이익을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기대 이상으로 나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은 좀 다르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자리들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이 정도 실적 모멘텀이면은 지금까지랑 좀 다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근데 합니다. 실제로 네. 한 3개월 4개월 동안에 다른 주식들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는 사실 최근 한 3, 4개월 동안 안 빠진 건 맞습니다. 3, 4개월이 아니라 사실 상대 수익률로 보면은 올해 연간으로도 자동차는 상당히 잘 아웃퍼폼 버텼죠. 한 섹터고 네. 작년 뭐 애플카 때 그 고점을 제외하면 한 1년 반, 2년 정도를 놓고 봐도 지수 대비로는 상당히 아웃퍼폼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때 그 애플카 사실 저도 그때 애플카라는 그 시세가 너무 강렬했어서 그 고점 이후에 이제 아까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되게 좀 눈에 안 띄긴 했는데 네, 실적은 사실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도 의문이긴 한 게 근데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야 그 애플카 때 고점을 벗길까?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거의 뭐 10배 정도, PR 10배 수준까지 주가가 올랐었고 오른 게 10배예요? 네, 10배. 지금은 사실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6배 정도 이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워낙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좀 글로벌리도 밸류에이션이 높은 산업은 아니긴 하지만 뭐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유동성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또 미래차 기대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을 해주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뭐 올해 들어와서는 좀 많이 내려와서 6배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배구나 지금. 진짜 싸다 그죠? 싸다고요. 그렇죠. 네. 자, 지금 현재 오늘도 상당히 분노에 가득 찬 공격 톤이시네요. 네, 일단 오늘 보니까 18만 5,500원. 그래서 오늘도 한 1% 조금 넘게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사실 뭐 우리 주주분들은 정말 성에 안 차죠. 10배는 가야지 사실. 그리고 전기차가 그렇게 잘 나간다면서요, 현대차. 네, 그 원래 이제 작년부터 잘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 하반기 때 잠깐 좀 삐끗하게되다가 올해 상반기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많이 늘기 시작을 했죠. 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를 한 거는 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하면서 많이들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요. 지금 그게 1분기 기준으로 9.1%로 2위를 했었던 거고 2분기 때도 지금 월간으로는 한때 뭐 10%까지도 가까이 점유율이 나오면서 2위 자리를 좀 확실히 굳히고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때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6월달에 미국 시장에 GB60이 또 투입이 됐거든요. 뭐 EV가 한 종 더 추가가 됐고 그리고 이제 아웃풋이 늘어나는 걸 보면은 국내 공장에서 생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전기차를 대부분 다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국내에도 이제 대기하고 있는 소비자들한테 전기차가 보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 쪽으로도 수출이 나갈 거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그래도 전기차 쪽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차 나왔잖아요. EV6. EV6가 아니라 아니고 아이오닉 6. 그렇죠. 그거 아이오닉 평가가 6가 어떻게 좀 나옵니까?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가 됐는데 초기 반응은 상당히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뭐 몇 가지 포인트를 저는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앞 모양은 조금 디자인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실망이긴 하던데. 아 나랑 정확히 일치해. 네.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뒷모양이 예뻐요. 옆모습 뒷모습은 괜찮았던 것 옆모습은 같은데. 약간 CLS 느낌? 네. 앞에가 조금 그죠? 네. 조금 많이 투스카니 느낌? 투스카니 느낌. 네, 그게 왜 그런 거죠? 이게 뭐 원래 그 컨셉카 디자인 나왔을 때는 그거 너무 이뻐서 컨셉카는. 그렇죠. 네. 조선의 포르쉐다 그래가지고 네, 디자인 조선의 정말 포르쉐. 기대된다. 뭐 이런 반응이었었는데 네. 앞부분이 나오면서 앞부분은 현대차 그대로네, 뭐 뒷부분은 이쁜데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들 그게 세그먼트가 6면은 어느 세그먼트입니까? 중형 세그멘트. 이 세그먼트 위쪽인가요? 위보다 아래. 더 아래입니까? 네, D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D? 같아요. 네. 저희가 A, B, C, D로 얘기하니까 한 그쵸. D 세그멘트. 그 정도면 정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은 소나타급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소나타급 네. 예. 네. 급으로 봐야 됩니다. 그 정도 이제 사이즈로 나왔는데 일단 뭐 디자인은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컨셉카에서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앞부분은 조금 좀 부족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디자인이 괜찮게 나온 것 같다라는 좀 평가인 것 같고요. 아마 워낙에 이제 컨셉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하나는 이제는 주행거리랑 전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행거리가 한참 그때 아이오닉 5 때도 주행 거리가 좀 논쟁이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됐었죠. 그렇죠. 500km 넘다느니 왜 안 넘냐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525km 정도로 이제 주행 거리는 500km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전비 같은 경우에도 1kW당 6.2km 정도가 이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전기차 모델 중에서는 가장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네, 모델로 네.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제일 낮은 트림이긴 한데 5,500만 원이 스타팅 프라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나타급인데 5,500. 5,500만 원. 그러면은 경쟁 모델 대비해서는 거의 뭐 한 30% 정도는 더 낮은 가격에서 경쟁 모델은 어느 차를 잡아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델 3라든지 모델 3? 네. 3보다는 이거 훨씬 낫지 않아요? 가격이 더 쌉니다. 근데 가격은 이제는 모델 3는 7천만 3보다 원대에서 휠베이스는 더 긴 거잖아요 이게. 약간 더 길죠. 그렇죠. 예, 약간 더 길죠. 모델 Y쯤하고 비교하면 좀 너무합니까? Y는 모델 Y는 SUV니까. SUV니까 좀 다르긴 아예 한데 카테고리가 다른 거. 근데 모델 Y는 거의 9천만 원 스타트거든요. 그래서 뭐 가격 차가 어마어마하게 또 벌어집니다. 그리고 국내 기준을 보면 5,500만 원에 돼야지만 또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는 확실히 엄청난 네. 경쟁력을 가져간다. 약간 조금 오버하면 네. 파나메라 느낌이 살짝 있어요. 전체적으로. 뭐 뒤에나 뭐 이런 모습들이 옆에 네. 뒷모습은 뒷부분은 다들 파나메라 그렇게 CLS 이런 뭐 그런 느낌. 느낌 네. 좀 있죠. 그래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네. 네. 현대차 굉장히 사랑 정프로입니다. 네. 뭔가 갑자기 급격하게 톤을 낮추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네. 신경 쓰이시는 거 있으십니까? 그리고 실내가 굉장히 좋아요. 실내. 음. 실내 보셨어요? 들려봤죠. 예. 실내 너무 네. 너무 잘 그러니까. 나왔어. 예. 그렇죠? 네, 평가. 네 맞습니다. 예. 어쨌든 경쟁 차종 비해서는 가격이나 어쨌든 주행거리나 상품성은 최대한 메리트를 가져가려고 노력은 하는 한 흔적이 거죠. 보이네요, 그죠? 네, 확실히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도 보면은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얼리 어답터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좀 대중화가 되는 단계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스펙이나 아니면 가격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소비자분들한테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매스 어답션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전기차를 출시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정프로는 지금 아이오닉 6 광고 노리고 있다라는 댓글들이 그런 거 아니시죠?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걸 노리겠습니까? 아니 뭐 주면 하죠. 주면 한다. 제가 감히 그걸 노릴 그 정도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이오닉 6의 장단점을 가장 잘 파악하는
인플루언서가 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는 뭐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예, 인플루언서로 따지면 나다.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에 관해서 왜냐하면 아이오닉 5를 또 제가 관련 영상을 또 이렇게 찍어서 많은 국민들께 또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물론 이제 5와 6는 굉장히 다른 차입니다. 네. 5의 어떤 디자인과 6의 디자인은 굉장히 다르죠. 예, 그래서 같은 이게 6인가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그 전기차 브랜드로 생각하고 전 다른 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같게 쓰지만 네. 예, 저는 아이오닉 6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오닉 6는 이제 어디 미국이나 어디 정확히 노래인데 유럽이에요, 미국이에요? 지금 일단은 세그멘트를 봤을 때는 한국하고 미국 시장. 한국과 미국? 네, 미국 시장이 메인이 될 것 같아요. 유럽보다는? 유럽보다는. 좀 유럽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미국이군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유럽 시장에도 진출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시장별로 좀 차이를 말씀드리면은 유럽에서 좀 선호를 하는 거는 소형차를 조금 많이 선호를 합니다. 네. 지금 이미 현대기아차가 많이 팔고 있는 뭐 코나 EV나 니로 EV처럼 약간 소형의 SUV 아니면 뭐 해치백 타입 이렇게 좀 실용성이 좋은 디자인을 좀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어서 네.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럽 시장보다는 한국이나 또 특히 한국이 또 세단이 많이 팔리거든요. 뭐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세단이 많이 팔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좀 많이 어필을 할 것 같고요. 네. 미국 시장에서도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품성이 갖춘 신차는 어쨌든 출시를 했고 또 최근에 좀 눈에 띄었던 기사가 노사 합의가 상당히 좀 원만하게 진행이 좀 네, 것 원만하게 같아요. 진행돼서 파업을 안 하게 됐죠. 어떤 뭐 조건들이 타결됐길래 이게 좀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년 연장이라든지 좀 이렇게 핵심적인 뭐 민감한 이슈들을 가지고선 굉장히 좀 질질 끌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좀 깔끔하게 끝났고요. 뭐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한 이슈 부분도 이 부분에는 좀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네. 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좀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주력- 기본급이 4.3%인가 뭐 그 정도 아마 나왔던 것 같고요. 주력 차종들을 계속 해외 생산하는 거에 대한 뭐 노조 측의 우려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어쨌든 전기차 그렇죠. 전용 공장을 국내에 국내에다 증설한다는 만들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신규 인원들을 또 채용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는 사실은 퇴직하신 분들은 많은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노조가 이제 인원이 줄어들고 힘이 약해지는 게 좀 위험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뭐 그 부분도 좀 회사에서 양보를 했기 때문에 좀 만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정년 연장을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해서 뭐 그거 가지고선 뭐 내년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좀 우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잘 끝났다 좀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럼 어쨌든 이거는 회사 실적 자체로 보면은 이게 항상 계절적으로 파업 기간에 현대차가 일회성 비용들을 좀 떨면서 갔던 경향들이 있었는데 네. 뭐 요번 그러면 뭐 시즌에는 그런 일회성 비용은 없다라고 추정해도 괜찮을까요? 일회성 비용도 없을 것 같고 사실 하반기 때 아웃풋이 늘어난다라고 했었는데 파업이 제일 복병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리스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대로 상저하고 패턴으로 가게 되는 거죠. 상반기 때는 생산이 좀 부족했지만 하반기에는 또 생산이 확 늘어나면서 네. 또 기대했었던 좀 물량 증가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수급이라든지 뭐 반도체 이슈 뭐 이런 등등 이제 여러 가지가 상반기 뭐 작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꽤 기대 이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어제도 이제 좀 체크를 해봤는데 네. 지금 글로벌리 이제 반도체 수급 사항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미국하고 유럽은 아직도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반도체 수급 차질 때문에 이제 생산량을 커팅한 메이커들을 보게 되면은 좀 유럽 쪽에서 이제 스텔란티스가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 아웃풋을 좀 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의 토요타가 지금 일본 내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반도체 수급이 잘 안 풀리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아웃풋을 좀 줄였고요. 지금 전망치를 좀 긍정적으로 조정하는 데는 이제 독일 업체들이 생각보다 좀 빨리 나아질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기아차도 이제 하반기 때 계획대로 잘 풀릴 것 같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현재 봤을 때는 아시아에서 한국하고 중국이 지금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금 뭐 생산 차이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하반기 때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이고 미국하고 유럽은 여전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일본은 특히 도요타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보다 빨리 안 올라오더라. 좀 이런 그림이라서 국내 업체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는 게 사실 하반기 때 뭐 수요도 수요지만 아웃풋이 늘어나게 되면은 공급이 정상화되면은 다시 경쟁이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젠 선진국 쪽에서 경쟁사들이 많이 물량을 못 쏟아내고 그리고 또 도요타도 뭐 많이 못 내고 하면은 네. 현대기아차가 반사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확실히 하반기 때에도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만 그렇게 수급이 원활할 리가 뭐 있습니까? 반도체 업체들이 우리나라만 반도체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일단 각 메이커들마다 반도체 어떤 수급을 좀 관리해온 시스템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체인에 대한 어떤 뭐 장악력이라고 할까요? 뭐 관리 능력 이런 거 차이인데 독일 업체들은 굉장히 상당히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연초까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관리 잘 해오고 있었던 것 같고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스텔란티스가 프랑스랑 이제는 뭐 체코 쪽 그리고 미국 쪽에서 생각보다 차질이 좀 심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사실 GM이나 포드도 예상보다 좀 계속 좀 아웃풋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게 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거기서도 좀 발산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유럽의 제일 직격탄을 맞고 그 다음으로 간접적으로 이젠 미국이 영향을 받는 거고요. 중국은 사실 거기서 거의 영향이 없었거든요. 거기에다가 2분기 때 상해 지역 락다운 때문에 생산이 좀 안 됐었죠. 어떻게 보면 생산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오히려 러시아 전쟁에서 또 수혜를 보고 한국도 어떻게 보면 아시아 지역에 밸류체인이 많다 보니까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쪽 안 좋은 거에 있어서는 좀 많이 피해가는 좀 이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현대차는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전기차라든지 뭐 내연기관차 전체적으로 하여튼 생산이 어느 정도 좀 정상화로 많이 가는 것 같고 기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괜찮습니까? 비슷합니까?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2분기 실적 강조는 기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프리뷰들 숫자는 진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마진율도 9%대 이제 영업이익률이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기아차 같은 매스 메이커가 9%대 마진이 나온 게 거의 드물거든요. 뭐 도요타가 이젠 잘라도 뭐 10% 뭐 이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자릿수를 넘는 마진이 나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뭐 9%에 가까운 이익이 나온다고 하면 네. 그 개선 배경에는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제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환율. 일단은 환율이 이제 굉장히 임팩트가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믹스 측면에서 SUV랑 이제는 돈 되는 차종 위주로만 선별적으로 차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 입장에서 보면 돈 되는 차종은 뭐죠? 뭐 이제는 뭐 스포티지나 뭐 소렌토, 근데 같은 스포티지 소렌토라고 하더라도 제일 상위 트림 위주로 해서 이제는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텔룰라이드도 괜찮아요? 텔룰라이드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제일 잘 팔리고 있는 뭐 카니발이라든지 뭐 이런 차량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똑같은 차를 이제는 대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물량들을 보면 사실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제일 상위 트림을 먼저 생산하고 주문을 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랑 대당 믹스 개선이 제일 결정적이네요. 그리고 워낙 이젠 다른 경쟁사들도 경쟁할 수 있는 모델들이 없잖아요. 시장에서 경쟁한 게 있으면은 당연히 가격도 내려가고 마진이 내려가는데 다른 메이커들이 생산을 못하니까 오히려 비용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인센티브가 지금 사상 최저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익을 보고 있죠. 한편으로는 좀 그런 걱정도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잘 팔리고 차 마진율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하셔 매스 메이커가 이 이상의 이익률 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 이것들이 반영된 주가들이 지금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럼 더 좋아질 게 있냐?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주가의 트리거가 된다고 할 때 아직 여태까지는 실적이 개선된다는 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주가로 봤을 때는 트리거 작용을 못했었다고 하면 네. 어쨌든 위원님이 기아차나 현대차를 보신 입장에서 어떤 포인트들이 좀 개선이 돼야 아니면 여기서 뭐 더 좋아질 룸이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들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아주 이제는 강하게 오르지는 못하게 좀 억제를 하는 요인이 되는 거는 확실히 많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실적이 잘 났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번 분기에도 좀 비슷한데 계속해서 이제는 야 지금이 피크 아닌가? 하반기 때도 정말로 이 실적이 버틸 수 있을까? 뭐 약간 이런 의문들이 일정 주가가 레벨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를 좀 누르고 있는 거는 사실인 그렇죠.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반영 소위. 그렇죠. 선반영, 뭐 피크아웃,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요즘 매크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는 상황을 봤었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레벨업을 하려면은 하반기 때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하고 중국 요 두 시장이 글로벌 리 봤었을 때 가장 하반기 때 아웃풋이 원활하게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대기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P하고 Q가 조합이 되는 게 올해 하반기가 되겠죠. 가격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이제는 아웃풋이 좀 안 나왔던 건데 이제는 아웃풋까지도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전기차 판매 성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 때도 전기차 판매 잘 되면서 굉장히 좀 투자 센티멘트에는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현대차 그룹의 EGMP가 뭐 테슬라를 뛰어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글로벌 경쟁사들 이상의 전기차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라는 게 입증이 된다면은 이런 플랫폼 하나 나와서 신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보통 사이클이 4년에서 5년은 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한 4년에서 5년 동안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오른다? 뭐 이렇게 판단한다 한다면은 당장의 어떤 이런 실적이 뭐 피크아웃이냐 올라가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위원님이 추정하실 때 지금 내연기관차랑 전기차가 마진율이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지금은 내연기관차가 더 좋죠. 어쨌든 지금은 그러면 전기차 판매 대수가 늘어날수록 전사 마진율에는 도움이 되는 구조는 아니다. 아니네요. 마진율로 따지면은 사실은 그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포션이 늘어난다고 해서 마진율이 좋아지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지금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투자비라든지 뭐 R&D 투자비 아니면 시설 투자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수의 차 중에 배분돼 가지고 지금 비용이 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전기차들 판매되는 가격들을 보면은 네. 저희가 이제 공원이익이라고 하죠. 한 대를 추가로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지금 공업이익 개념으로는 전기차 파는 게 내연기관차 한 대 더 파는 것보다 절대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 그게 손해냐?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더 팔면은 이익 규모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 기준으로 단일 차종으로 제일 많이 만드는 차가 어느 차종이에요? 단일 차종으로 단일 차종으로요. 지금은 아마 투싼이 아닐까 그게 싶네요. 대략 1년에 몇만 대 정도 될까요? 1년으로 치면은 거의 뭐 20만 대 이상 될 것 같아요. 투싼 한 대 20만. 예, 20만 대 훨씬 넘겠네요. 한 3, 40만 대 되겠네요. 전기차는 그럼 제일 많이 만드는 차종은 뭡니까 지금 기준으로? 전기차요. 아이오닉 5가 지금 월 6,000대 정도라고 치면은 연한 7만 대. 연간 6, 7만 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예전부터 전기차를 공부하면서 계속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들이 만약에 전기차 한 차종이 뭐 투싼이 한 뭐 30만 대 맞는다고 치면 아이오닉 5가 그럼 30만 대 팔리는 차종이 된다고 했을 때 두 개를 1대1로 붙이면은 마진율이 어느 쪽이 더 좋을 거냐. 물론 아직 가본 적 없는 길이긴 한데 근데 뭐 위원님이는 대략 더 많이 보셨을 테니까 네. 뭐 볼륨카라고 하는 게 보통 10만 대 정도 기준으로 볼륨카라고 그 이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전기차가 지금 내연기관만큼의 볼륨카가 된다고 쳤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동차 업계 소위 9%라는 마진율의 한계는 극복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몇 가지 좀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나오고 있죠. 보조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량 판가 자체가 좀 높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30만 대, 40만 대 파는 시점이 되면 전기차 보조금이 일단 없다라는 가정이 보조금은 사라진다. 사라진다라는 가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 코스트가 사실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못해도 뭐 4%씩, 연평균 4, 5%씩은 줄어드는 게 뭐 배터리 코스트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메탈 가격이 올라버리면은 이제 생각보다 또 코스트가 안 빠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에는 테슬라를 어떤 정점으로 해가지고 전기차를 판매하는 메이커들이
우리가 믿지면서 판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좀 프리미엄 정책을 펼쳐서라도 우리는 수익성을 보존하면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을 찍어주는 게 이제는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사실은 굉장히 가격을 공격적으로 또 잘 올리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의 구도 자체가 전기차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내연기관차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하이 퍼포먼스, 하이 스펙의 고가의 차종으로 이미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완성차들이 경쟁을 심하게 가격 경쟁으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런 흐름이 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내연기관차보다 더 고부가치 상품으로 전기차를 세그먼트로 자리 잡게 하도록 전략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 많은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자동차 투자하시는 분들이 걱정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가 이제 거의 뭐 기정사실 내지는 아주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러면 뭐 일반 소비자분들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것이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살 때 우리도 뭐 그렇긴 합니다만 월 단위로 할부로 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자 비율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시점이 올 텐데 아마도 하반기에 이자율이 높아질 거라는 건 뭐 거의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 안 그래도 쓸 돈 없는데 높은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자동차를 사려고 마음을 먹을 때는 뭐 충분히 돈이 좀 소득이 되는 사람들 외에는 굉장히 좀 줄어들지 않겠나.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은 또 더군다나 더 비싼 차를 아마 사실 것이고 그보다 조금 더 중가 혹은 뭐 중저가 정도로 가격을 형성하는 우리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통 중간 혹은 뭐 서민분들이 이제 많이 사는 차가 될 텐데 그러면 더 이 금리 올라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소득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어쩌면 그게 판매량이 바로 직결되는 문제로 혹시 이어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하고 자동차하고는 좀 사이클이 다르게 갔죠.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자동차는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유럽 쪽 생산량, 판매 대수를 보면은 과거 평년보다 한 20-30%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1,70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되면은 거의 평년 수준이라고 보는데 네. 지금 뭐 한 1,400만 대 판매 강도 정도로 이제는 지금 시장이 가고 있는 거고 유럽은 훨씬 더 심각하죠. 지금 코로나 때보다도 더 차가 안 팔립니다. 이미 반영을 좀 하고 있군요 지금. 뭐 그렇죠. 뭐 생산도 잘 안 되고 거기다가 뭐 전쟁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침체가 좀 이미 수요들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보다도 더 숫자가 줄어들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대기 수요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누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웃풋이 올라오는 부분하고 그리고 가격 부담 때문에 좀 빠진 부분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최소한 내년까지는 수요는 이제는 강세가 유지가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오랫동안 공급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현대기아차의 경쟁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 금융위기 때도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확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세그멘트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불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현대기아차 같은 똑같은 매스 브랜드지만 훨씬 더 비싸게 파는 브랜드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현재 로컬 메이커들은 당연히 굉장히 높은 가격에 좀 하이 세그멘트들을 다 팔고 있고 연비도 안 좋고 뭐 이런 차들이 많죠.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옛날에 좀 소형 세단들 중심으로 그리고 가격 경쟁 중심으로 시장 주변에 확 파고 들어갔었는데 지금도 비슷할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달러 표시 가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는 한국에서 수출된 차종들이 굉장히 가격 매력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경쟁사 대비해서도 가격이 더 싸고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 효과 때문에 더 싸고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현대기아차 쪽으로 수급이 더 오히려 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유럽 시장은 사실 현대기아차가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전기차나 이제 PHEV 같은 환경차들이 유럽은 지금 비중이 뭐 20% 이상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전기차 라인업에서도 제일 잘 준비되어 있는 업체가 제가 봤을 때는 또 현대기아차이기 때문에 네네. 전기차 경쟁이 또 있다 보니까 뭐 특정 시장에서 뭐 경쟁 붙었을 때 현대기아차가 뭐 불리하냐?
라고 하면은 뭐 환율도 우호적이고 차종도 좋고 전기차 쪽에 잘하고 이렇게 보면은 뭐 별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일단 완성차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어쨌든 투자 심리는 뭐 부품주 쪽에도 관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혹시 저희가 부품주 투자를 보면서 위원님이 생각할 때 뭐 좀 눈여겨봐야 될 뭐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완성차랑 부품주 둘 중에 뭐 어느 쪽을 조금 더 선호한다든가 그런 전략을 조금 세워줄 수 있을까요? 부품주가 지금 상당히 좀 쉬운 상황은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2분기 실적도 좋지는 않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기차는 실적이 좋은데 부품사는 안 부품주들은 좋군요. 조금 다릅니다. 그건 왜 그렇죠? 부품주들은 좀 수익 구조가 달라서 그런데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가격 상승분이나 아니면 각종 비용 증가분을 완성차한테 이제 전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완성차들은 사실 그런 비용 증가분들을 뭐 공급 경쟁 환경 때문에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지만 부품사들은 완성차들한테 제한적으로밖에 좀 현기차가 전가를 비싸게 안 사주는군요 지금. 안 사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현대기아차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이 다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부품사들이 실적이 다 안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B2B로 하는 거다 보니까 계약된 단가 이상으로 그 이상을 올려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차 우리가 돈 2배 버니까 니네 부품 단가 원래 이 가격에 사기로 했지만 이거보다 훨씬 많이 줄게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원자력 가격이 인상됐으니까 그거만큼은 반영을 해줄게 라고 하니까 그냥 실적 좀 방어하는 정도 요 정도 수준에 그치는 거고 거기다가 또 저희가 수출이 많지 않습니까? 국내 업체들이. 그쵸. 그러니까 수출할 때 뭐 선적 비용 많이 들고 뭐 수출 비용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많이 악화가 됐고 1분기 때도 좀 기대 이어졌었는데 한유효과도 완성차보다는 좀 떨어지나 떨어져. 보네요 부품사들이. 네, 그렇죠. 좀 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2분기 때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젠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근데 워낙에 주가들이 많이 눌려 있는 상황에서 현대기아차가 하반기 때 이젠 생산이 정상화 된다라고 하니까 그 기대감에 좀 선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그렇게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하고 한국 특히 뭐 이제는 러시아 전쟁 이런 데서 막 피해 보는 것도 없고 그리고 좀 반사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웃풋은 좀 원활할 거고 그리고 전기차 중심으로 좀 고부가치 차종 신차 중심으로 많이 물량이 나올 거고요. 그럼 핵심 부품도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전기차 신공장 증설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국내 부품주들 그래도 하반기 때 좀 기대해볼 만하다. 지금 주가 수준이면은 현대기아차가 이제 좀 실적으로 좀 축포를 터뜨려 주면은 이분기 실적 좀 안 좋아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는 뭐 만약에 좀 조금 더 이제는 생각을 해보자면은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도 전기차 신공장 만들 거고 국내도 이제 신공장을 만들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사실 국내 부품사들이 뭐 폭스바겐이나 테슬라 같은 글로벌 OEM들을 상대로 전기차 부품을 납품을 해야지만 주가가 올랐었는데 이제는 현대기아차 발로 어떤 수주 모멘텀들이 좀 나기 시작하지 않을까. 현대기아차발 증설 모멘텀들이 좀 본격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내 업체 중에서 현대기아차 익스포저가 좀 큰 애들이 좋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전기차주로 이제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서현이나 화신 같은 경우에도 뭐 샤시나 이제는 좀 사이즈가 큰 부품을 하다 보니까 다각화가 잘 안 돼 있는데 뭐 현대기아차 비중 크고 또 전기차 쪽에서도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좀 소외돼서 주가도 싼데 현대기아차 익스포저 큰 애들 뭐 이런 애들이 또 신규 수주 받으면서 또 주가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좀 식상하지만 그래도 모비스나 위아 같은 경우에도 뭐 위아 뭐 현대 오토에버 이런 애들이 현대차 그룹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도 솔루션들 장비들 다 제공을 하다 보니까 또 전기차 투자 사이클이 들어서면은 또 수혜들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현기차 그룹주들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적 모멘텀만 볼 때는 지금 당장은 부품사가 완성차보다 떨어진다. 떨어지죠. 많이 네. 떨어지죠. 근데 어쨌든 향후에 미국발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현대기아차의 납품이 많은 아까 뭐 화신, 서현이와 화신, 서현이와 뭐 현대 모비스, 모비스 현대 같은 위아, 업체들은 뭐 이런. 개별 중에 좀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네. 저희가 자동차 지난번에 한참 걱정할 때 이슈됐던 것들이 왜 뭐 유럽에서
특히 독일인가요? 거기서 뭔가 뭐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뭐 이런 네네. 이슈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 디젤 게이트 네네네. 뭐 하나 그리고 있었죠. 또 뭐 네. 미국 증설이 뭐 생각보다 뭐 원활치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들은 좀 진행 상황이 업데이트 되는 게 있나요? 일단 독일 디젤 게이트는 사실은 현대기아차가 메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뭐 그때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메인은 아니다. 그리고 이미 디젤은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기술이잖아요. 더 이상 뭐 디젤차 안 팝니다. 그래서 어차피 단종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선 지금 뭐 밀고 들어봤자 뭐 나올 게 없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제 디젤은 또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사라지면서 그리고 대수도 얼마 안 됩니다. 설사 그것 때문에 비용 발생한다라도 얼마 안 될 거다. 그래서 네. 그거는 좀 이렇게 그냥 이달락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쪽 증설은 그거는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 법안 통과가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전기차 보조금 법안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돈 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좀 다시 또 난항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현재 다 공장을 짓는 게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항상 점유율 점프업의 필수적인 그렇죠. 요소 중에 하나죠. 현지에서도 생산하고 수주도 해야지 점유율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진짜 뭐 왔을 때는 당장 엄청 보조금 줄 것처럼 하더니 그렇죠. 거기도 진짜 싸우기는 엄청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 그런가 봐요. 세상 이치가. 그러니까요. 예, 처음에 이렇게 일자리 만들어 가겠다는데도 지금 꼬실 하지 때는- 말라는 영국이니까. 막상 또 할 때는 또 챙길 건 또 다 챙기는 그런 협상 같은 것도 자주 해봐야 또 그런 거 뒤통수 받지 않고 잘 해나갈 텐데 현대차는 뭐 이미 공장 같은 거 여러 번 세워본 경험들이 있으니까 뭐 쉽게는 뭐 안 가겠죠. 뭐. 네. 자 그래서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부품사들은 특히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의 노출이 높은 부품사를 위주로 한번 살펴보는 거는 괜찮은 전략인 것 같다. 네. 말씀이신 거죠. 그 원가는 지금 현재 뭐 여러 뭐 금속이라든지 뭐 비철금속 다들 가격은 약간 하향 추세인 것 같긴 하던데 그거는 전체 자동차 만드는 데 있어서 가격 부담 같은 거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가격 부담이 뭐 아마 1분기보다는 2분기 때가 조금 더 클 거고 2분기보다 하반기가 더 클 걸로 좀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뭐 현재 마진율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 임팩트 충분히 좀 흡수를 할 수 있는 룸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워낙에 이제는 또 밸류체인을 또 잘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혼자서 다 떠안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잘 이렇게 흡수를 시켜서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떠안는 구조로 돼 있어서 네 그렇게 좀 완성차한테 아주 크리티컬하게 가격을 직접 맞질 않는군요. 네 아래서부터 이렇게 다 흡수를 시켜 와서 최종적으로 이제 받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국내 자동차 특히 상장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현기차 중심이다 보니까 또 모든 질문과 설명이 현기차 중심으로 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최근에 자동차 기사를 보다가 좀 눈에 띄었던 게 그 쌍용차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SUV 네네. 이게 뭐 가격도 되게 토레스. 괜찮고 네, 뭐 맞아요. 디자인 좋아서 엄청 열풍이라는 걸 봤었는데 좀 이게 좀 실제 판매 뭐 선판매추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의미 있는 작품이 나왔다고 보시나요?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쌍용차의 명운을 건 모델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거는 정말로 실패할 수 없는 모델이라고 이 좀 경쟁 봐야 될것 차종이 같아요. 어떤 차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사이즈는 투싼이나 이제 스포티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네네. 소렌토보다는 조금 작고. 소렌토가 조금 작고. 네. 근데 이제 엔진이 이제 1.5 터보 엔진인데 1.5 터보예요. 1.5 터보입니다. 엔진이 조금 사이즈에 비해서 많이 작기는 해요. 왜냐하면 투싼이나 뭐 스포티만 해도 1.6 터보가 네네네네. 들어가는데 1500cc 엔진 들어가기 때문에 엔진은 조금 허약한데 근데 그 전체적인 외관이나 이런 거는 가격 대비로는 너무 이제 잘 뺀 이런 모델인 거죠. 그래서 언뜻 봐선 디자인은 예뻐 보이더라고요. 네네. 네, 디자인도 굉장히 잘 나왔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쌍용차가 이 모델은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좀 의지를 가지고선 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흥행을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 경쟁력이 일단은 아무래도 좀 쌍용차가 지금 한계가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제일 걱정되는 거는 전기차 전환부터 해가지고 기존의 어떻게 보면 디젤이나 이런 파워트레인 자체를 싹 바꿔야 되는데 그 투자를 어떻게 해서 어떤 모델들이 어느 시점에 나올 거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레스는 일단은 저는 잘 팔릴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지를 갖고 만든 차이기 때문에 잘 팔릴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니까. 하지만 이게 아주 쌍용차의 영속성을 이제 보장해줄 정도로 수익성을 가져줄 거냐? 그러면 그렇지는 또 못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는 좀 쌍용차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대주주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제가 이름 그룹이 이름 생각나는데 KG 그룹에서 아마 다시 우선인 주협상자가 사모펀드랑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이 단일 차종 자체는 좀 매력 있게 나오긴 했지만 쌍용차 자체가 자동차 시장의 판을 흔들긴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요 모델 가지고선 판을 흔들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모델이 될 거고 이 다음 행보가 정말 중요하겠죠. 이 다음에 어떻게 이제 전략적으로 또 포지션을 해 나가는지가 중요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에 전기차 관련해서 돈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인데 어마어마한 투자 비용이 필요해서 이게 어떻게 좀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우려 사항입니다. 부품사 관점에서는 누구라도 더 잘 팔면 좀 납품처가 늘어나는 거 좀 유리한 거 아닙니까? 부품사 입장에서는요. 자기 워낙 볼륨이 크지가 않으니까 쌍용차가. 뭐 납품처가 늘어나는 거는 좋기는 하죠. 좋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투자라는 거는 안정성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쌍용차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성장을 하면은 좀 이제 부품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래처가 되겠죠. 근데 과거처럼 이제는 늘어났다 줄었다 해버리면은 부품사들이 더 죽을 맛이거든요. 그냥 투자를 해놨는데 뭐 갑자기 줄어버리면 이제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졸지 재고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투자 규모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들쑥날쑥한 게 사실은 더 힘들죠. 애초에 그냥 뭐 말든가 이렇게 되니까. 네. 아마 그 차를 살 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시겠습니다만 이쁘다, 가격 좋다 이거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몇 년 뒤에 내가 중고로 팔 때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삼성 그 QM 뭐 SM 시리즈나 혹은 뭐 쌍용차 같은 경우들이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꽤 크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AS망이 유지될까 뭐 이런 것도 좀 걱정될 수 있고. 그게 조금 불안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야심차게 내놓은 역작이라고 하니까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 폭넓게 완성차부터 부품사 그리고 자동차 3사 거의 대부분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자동차 이야기 나눠주신 분은요,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